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과 함께 세계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월간 서울경제에서는 하반기 가상자산 전망과 또 투자 전략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또 샌드뱅크의 창업자이신 백훈종 이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번 저희 월간 서울경제에 자리해 주셨었는데 또 오늘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샌드뱅크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투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샌드뱅크는 4년째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국내에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 콘텐츠도 제공하고 또 투자 옵션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이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것이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바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이사님은? 일단 블랙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예요. 자산 운용사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펀드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어느 정도 규모냐? 이제 9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9조 달러입니다. 총 AUM이라고 하는데요. 자산 규모가 9조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데 이 회사가 원래는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비트코인 이 회사의 CEO인 이제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수많은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었고 또 이제 이런 큰 자산 운용사가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좀 왠지 가격 변동성도 심하고 뭔가 불안하고 위험할 것만 같은 그런 자산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자기네가 직접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라는 게 이 전통 금융권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도 근시일 내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이 이제 지배적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죠. 미국의 금융 당국인 SEC에 신청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린 비트코인을 운용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천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앞으로 큰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촉매자가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이유가 이 미국의 금융규제 당국이 현물 ETF 신청에 대해서 반려를 해왔잖아요. 그동안은 또 앞으로의 움직임은 조금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은 미국에서 현물 ETF를 신청했던 자산운용사들이 조그만 회사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회사가 이제 아크인베스트가 있습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회사죠. 네, 이 회사도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매이스라고 하는 한국에는 이제 업비트가 가장 큰 거래소인데 미국에선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가장 커요. 이 거래소 주식을 대량 매수하기도 하고 또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의 주식을 또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제 이 아크인베스트도 ETF를 운영하는 펀드 자산 운용사입니다. 다만 이제 규모 면에서는 블랙록이나 이제 블랙록 같은 대형 운영사에 비할 바는 못 되죠.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려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SEC에다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왔죠. 근데 이 아크를 비롯한 여러 중소 자산 운용사들의 ETF 신청건들은 모두 반려가 되어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EC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원자재라고 할게요.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원자재가 어디에서 거래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SEC는 이 시장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날 때 그 불법 행위를 이렇게 속가내어서 그리고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직접 기소하는 식으로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제기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와 검찰의 그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SEC가 그러면은 불법 행위가 일어났을 때 범죄자를 처단하려면 그 시장에서 누가 플레이하고 있는지, 누가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현재 비트코인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이 전체 글로벌 거래량의 10%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거래량이 일어나는 50% 이상, 과반수 이상의 거래량이 일어나는 거래소가 바이낸스라고 하는 이제 역외 거래소입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불투명해요. 당연히 비상장사고요. 이 바이낸스 거래소는 말 그대로 인터넷 위에 존재하는 그런 이 디지털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대부분의 거래량이 발생하는 비트코인을 SEC가 직접적으로 규제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현물 비트코인 ETF들이 다 반려된 이유는 다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 그동안 계속 ETF를 신청했던 회사들은 이런 또 주장을 해봤어요. 아니 미국에서 이미 선물 기반 ETF는 승인을 하지 않았냐.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다. 선물 시장도 미국에서 대부분의 거래량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선물은 현물에 기반한 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물 ETF를 승인했다는 거는 현물도 승인할 수 있는 건데 왜 이중잣대를 들이대느냐. 이중잣대를 가지고 이제 SEC에다 많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EC와 요 중소 자산운용사들 사이에서 법정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맞고서를 서로 해놓은 상태로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 참고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지금 SEC를 고소해놓은 상태고 SEC는 그레이스케일을 맞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현재 블랙록 ETF가 신청이 되었다.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신청을 했다라는 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앞서서 또 코인베이스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 블랙록이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감시 공유 대상자로 또 지정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주시죠. 코인베이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가 현재 또 이게 재밌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코인베이스가 현재 SEC에 그 기소를 받은 상태예요. 기소를 받은 이유는 두 개입니다.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 그리고 합법적이지 않게 미국 내에서 영업을 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현재 SEC가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바이낸스 US라고 하는 두 거래소를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똑같은 기소장으로 지금 기소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SEC의 그 기조는 명확하죠. 코인베이스 미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는 불법 회사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상장돼 있는 그 많은 가상자산들은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불법이다라는 이제 기조인 거죠. 이 소송건의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아직 나오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블랙록이 이제 ETF를 신청을 했는데 기존의 이 중소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건들과 블랙록이 신청한 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감시 공유 대상자라는 거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비트코인은 현물이 대부분 역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므로 이 시장 감시 기능이 SEC가 시장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불허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블랙록이 신청한 ETF에는 이 감시 공유 대상자라는 걸 지정을 해가지고 ETF가 거래될 거래소, 즉 나스닥입니다. 만약에 ETF가 승인된다면 나스닥에 상장이 될 건데 이 나스닥과 공조해서 시장 내에서 만약에 좀 이거 의심스러운 행위가 발생했는데 라면은 바로 그 SEC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 감시 공유 대상자를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블랙록의 감시 공유 대상자를 누구로 지정했냐? 바로 코인베이스 거래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현재 그 개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는 이미 그 비트코인 현물 기반의 펀드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비트코인을 어딘가에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블랙록이 직접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과 이제 ETF라고 하는 펀드 운용사가 직접 고객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다가 비트코인을 보관을 하는데 그게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거래소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거래소 외에 또 이제 커스터디, 그러니까 수탁사의 그 하나의 사업 모델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수탁사가 블랙록이 거래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보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웃긴 거죠. 사실 구조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한국 거래소가 그 금이나 뭐 아니면은 귀금속 같은 원자재들을 다 스스로 보관하면서 거래 시장까지 제공하고 있다면
이게 이율 배반의 원칙입니다. 이율 배반의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안 돼요. 불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블랙록이 코인베이스로 이렇게 감시 공유 대상자를 지정한 게 미국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지금 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기대가 이제 있었는데 SEC가 코인베이스를 그냥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니네 미등록 증권 판매했고 미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블랙록이 코인베이스로 감시 대상자를 지정한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도달하는 것이죠. 그렇네요. 또 이 걱정거리를 충분히 해결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SEC가 어쨌거나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초기 신청한 거에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블랙록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미국 금융 당국이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될지 궁금한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제가 한번 그 생각해 놓은 거를 말씀드리면 네. 일단 ETF 승인에는 그 SEC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스케줄 기준이 있는데 많게는 240일까지 걸리고요. 적게는 9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이 신청한 iShares ETF는 6월 달에 신청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9월 2일 날 그 퍼스트 데드라인, 첫 번째 그 기한이 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SEC가 미룰 수 있어요. 지금 아직은 그 결정을 내릴 수 없으니 다음 데드라인으로 미루겠다, 이런 식으로 4번을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게는 이제 최장으로는 2024년 뭐 하반기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제 생각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다가오는 9월 2일 날 데드라인에는 아마 결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SEC는 뒤로 미룰 거고, 이제 이런 상황이 겹쳐 있는 거거든요. 코인베이스, 일단 감시 대상 공유자로 지정을 블랙록이 한 코인베이스가 SEC한테 현재 기소 중이고, 이 문제가 어떻게 그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SEC의 방향성도, ETF 승인에 대한 방향성도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SEC는 코인베이스의 그 기소건에 이렇게 치중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지켜볼 때까지는 ETF 승인은 미룰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베이스가 이제 미국 내에서 그는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하게 보면은 비트코인 전체 거래량의 10%도 안 되는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SEC는 사실상 이걸로는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코인베이스가 전체 글로벌 거래량의 한 50% 정도를 가져오지 않는 한은 코인베이스 혼자 감시 대상 공유자로 지정한 걸로는 SEC가 충분히 이 보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ETF 신청이 블랙록의 ETF 신청권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로는 그 SEC의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SEC는 거의 26종의 가상자산을 미등록 증권이다 해서 기소를 해놓은 상태고, 코인베이스 거래소와 바이낸스 US 거래소를 기소를 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완전히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 어떤 규제안이 발의는 이미 됐죠. 발의는 많이 돼 있는데 통과된 게 없죠. 그게 정립되기 전까지는 SEC가 나서가지고 규제하겠다라는 명확한 지금 방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FTX 거래소가 이제 작년 11월에 그 사단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 미국 내에서 양산을 한 이후로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SEC가 사실 굉장히 지금 그 철퇴를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현재 SEC의 정책 기조고, 이 기조가 뒤바뀌려면 SEC가 그 기소를 해놨다는 많은 미등록 암호화 증권으로 지금 현재 기소를 해놓은 암호화폐들이 무죄 혐의로 떨어지거나, 최근에 이제 리플도 약식 판결이 나가지고 좀 화제가 됐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US 같은 거래소들이 무죄로 떨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SEC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걸 이제 임베러스먼트라고 하는데,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들이 자기네가 기소 걸어놓은 그 고소장들이 다 이제 자기네가 패소한 걸로 판결이 나면 SEC도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ETF 신청권에 관해서는 나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가능성이 많이 낮은 시나리오 2개가 이제 남았는데, 코인베이스가 전 세계 글로벌 거래량의 50% 이상을 가져온다, 미국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다, 이게 하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그 역외 거래소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미국 규제 당국의
요청, 정보 공유 요청에 응해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한다, 공유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SEC가 어프로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낮죠, 사실상. 바이낸스는 아무도 정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현재 실질 지배를 하고 있는지, 물론 창펑자오라고 하는 CEO가 이제 있지만 어떻게 의사결정이 내려지는지, 어떤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든 것들의 정보를 꽁꽁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가장 낮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놓고 봤을 때 승인은 언젠가 될 것 같습니다. 승인은 언젠가 되지만 2024년 하반기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올해 9월 또는 올해 12월 이때까지 승인되는 건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결국 이렇게 ETF가 승인이 될지 말지에 화제가 되는 이유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아닐까 이것 때문에도 화제가 되는 거잖아요. 앞서서 조금 살펴보면 금의 사례에서 또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 ETF가 나온 이후에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금값이 엄청나게 치솟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도 이 ETF가 승인이 되면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이동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금에 투자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이제 있는데요. 그 ETF가 나오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됐죠. 그래서 비단 ETF만이 아니라 금 예금 보험, 예금 상품 또는 금 보험 상품, 달러 예금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일반인들이 실제 골드바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금의 가격을 추종할 수 있는, 금을 간접 보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이제 열렸어요. 그러니까 금 시총이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금 시총이 늘어나니까 금 가격도 덩달아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해온 것이죠. 그러니까 금이라는 어떤 원자재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을 ETF라는 상품, 금융 상품을 통해서 상당히 보완을 해서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늘어나니까 금 가격도 올라간 이제 선순환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조금 다른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트코인도 똑같이 원자재거든요. 똑같이 원자재입니다. 뭐 주식처럼 기업처럼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격은 오로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변동하는 금 같은 원자재입니다. 다만 금처럼 이동이 어렵진 않죠.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디지털 자산이니까 그냥 언제든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그냥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무슨 문제가 있냐? 너무 어려워요. 비트코인을 투자하려면 생전 처음 보는 막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깔아서 계정을 생성한 다음에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막 이해를 하면서 뭐 지갑 주소를 어디에다 저장을 해라 막 이제 이런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특히 누가 어렵냐면 5060 세대들, 베이비 부머 세대들, 우리 어머님 아버지 세대들이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지금 그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부는 어디에 묶여 있냐면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 이상 세대들이 전 세계에 있는 부를 거의 뭐 과반수 이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통계에 따르면 7경원 정도의 자산이 거기에 있다고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은행 예금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서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운용을 하시죠. 이런 자산들이 비트코인에 그동안에 유입이 될 수가 없었어요. 비트코인은 합법적인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관리사나 또는 자산운용사, 뮤추얼 펀드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할 수가 없었죠. 근데 비트코인 ETF가 만약에 상장이 되면 나스닥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묶여있는 그런 장기 보유 자산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되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비트코인 투자해보세요. 업비트란 앱을 까셔야 되고요. 뭐 지갑 주소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이런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증권사 가셔가지고 비트코인 계좌 하나 터서 투자해달라 하세요. 바로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올 거고 하나 이제 유즈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전에 이제 어떤 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면 그 캐나다에는 이미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토론토 증권시장에. 근데 그때 한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캐나다 그 토론토 증권시장을 통해 비트코인에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보다 자본시장 규모가 더 커요. 훨씬 큽니다. 한 10배 정도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그러면 미국에 만약에 ETF가 상장되면 한 5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은 비트코인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전체 시총이 지금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체 시총의 한 10% 정도가 새로 유입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에는 굉장히 큰 이제 상승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또 최근에 이 비트코인만큼 핫한 것이 또 바로 리플인데요. 이 SEC와의 긴 소송전에서 약식 판결이 나오면서 승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SEC가 바로 또 항소를 하기도 했죠.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일까요?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리플이 한때는 시가총액 2위, 전 세계 시가총액 2위를 달렸던 그런 굉장히 대형 코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10위권 안에 있긴 하지만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SEC가 리플을 증권이다 하면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전 세계 유명한 거래소들이 전부 규제 리스크 때문에 리플을 상폐하면서 리플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 후로 3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불과 한 2, 3주 전에 이 SEC와 리플 소송을 담당했던 법원에서 약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약식 판결은 총 3가지 갈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리플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 알파 뉴메리컬한 컴퓨터 코드다. 컴퓨터 코드로 만든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대신에 이 리플 토큰을 처음에 그 초창기에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행위는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로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을 거래소에서 구매한 행위,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 리플이 상장되어서 일반 투자자들이 거기에 투자한 행위는 증권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것이죠. 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단 이 미국에는 하위 테스트라고 하는 증권을 판명하는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법만이 유일한데, 이 증권 투자 계약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투자자들이 해당 자산을 발행한 사람의 노력에 의거해서 해당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것을 알았냐 몰랐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근데 리플은 두 번째 그 약식 판결에 따르면, 약식 판결의 두 번째 조항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은 그걸 알았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죠. 충분히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을 발행한 리플사가 리플 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들에게 구두든 아니면은 뭐 어떤 방법으로든 충분히 고지를 했고, 그거를 기대한 상태로 투자를 했다라고 본 것이고, 다만 거래소에서 투자를 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거래소에서 사는 이 리플 토큰이 이 리플사가 발행한 것인지, 리플사가 직접 뭐 자기들한테 파는 것인지, 또는 제3자가 파는 것인지 모른 상태로 투자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판결을 해서 이 리플 커뮤니티 또는 가상자산 커뮤니티는 굉장히 환호를 했죠. 왜냐하면 첫 번째, 리플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암호화폐 가격, 그 리플 토큰의 가격도 1,000원 넘게 상승을 했고, 오랜만에 전체 암호화폐 이제 가격들도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약식 판결을 내린 판사가 판결장에 주석을 달아놨는데, 이 주석에 또 굉장히 머리 아프게 하는 또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판결을 내린 게 향후 리플 토큰이 증권이 아님을 증명하거나 뭐 결정하는 데 쓰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 한해서만 내 결정이 쓰일 수 있다라고 딱 명시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리플은 증권이라는 거야 아니야, 이거가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번에 약식 판결은 많은 언론에서 굉장히 리플에 축하한다라는 식으로 그 기사를 냈긴 했지만, 맞아요. 그렇게 축하할 일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리플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만 결국 이 약식 판결은 결정을 한 겁니다. 기관 투자자한테 한 건 불법이다. 리테일 투자자,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 수습한 거는 괜찮다. 근데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는 나는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라고 판결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SEC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항소를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항소를 할 것 같아요. 저는 항소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은 아직 안 났는데, SEC가 약식 판결에 항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식 판결이 나오고 나서 해야 이제 그 전에 그 많은 이제 불분명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인데,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석까지 달아놨으므로 이거 불분명하다, 내가 봤을 때는 아직도 이런 이유 때문에 리플 토큰 자체가 증권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항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봐요. SEC가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나 뭐 바이낸스 US 같은 거래소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소를 하고 있는 그 기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리플이 이긴다면 또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그래요. 만약에 리플이 가상자산이고 가상자산이기만 하고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판명이 난다 하더라도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 그렇게 큰 호재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건 리플 토큰의 독특한 사업 모델 때문인데 일단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리플은 엄연히 말하면 토큰의 이름이 아니라 그 회사의 이름이에요. 리플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리플이라는 회사가 발행한 XRP라는 토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두 개를 구분을 명확하게 할게요. 이 XRP 토큰이 어디에 쓰이냐면 엑스커런트라고 하는 은행 간 송금을 할 때 쓰이는 그 프로토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끼리는 돈을 외화를 송금할 때 어떤 뭔가 망을 쓸 거 아니에요. 그 은행 간 송금에 쓰이는 망이 지금 이제 그 스위프트라고 하죠. 스위스에 본사를 둔 회사인데 그 망을 공통적으로 전 세계 은행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리플이 개발한 엑스커런트라는 게 이런 거를 대체하겠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더 빠르다, 더 편하다,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XRP는 어디 쓰이냐? 뭔가 토큰이 있으니까 엑스커런트에 쓰일 것 같잖아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엑스커런트는 엑스커런트고 XRP는 XRP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리플이 이걸 어떻게 XRP를 홍보해 왔냐면 엑스커런트라는 소프트웨어를 몇몇 은행들에 영업을 해서 일단 사용하게 만들겠는데 성공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은행이 그 엑스커런트를 도입을 했다라는 뉴스를 굉장히 크게 홍보를 해서 XRP 가격을 펌핑을 시킵니다. 아무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어쨌든 큰 뉴스가 났으므로 XRP 가격이 떠요. 그리고 이 XRP를 그 해당 은행에 굉장히 대량을 그냥 무료로 줍니다. 이 리플사가. 그러면은 이 은행 입장에서도 자기가 XRP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리플을 홍보를 많이 해줍니다. 어쨌든 양사가 합심해서 XRP 가격을 띄우고 그 꼭지에서 고점에서 XRP를 팔아서 나오는 거죠. 엑시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리플사의 전 임원들, CEO 및 전 임원들과 또는 엑스커런트를 도입했던 은행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둬왔어요. 이제 SEC도 바로 이런 부분을 다 투자계약 증권의 형태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리플 가격은 그 XRP의 가격은 사실상 리플 사업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게 현재까지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XRP 토큰이 가상자산이고 증권은 아니다라고 판명이 난다고 한들 지금 현재 다른 가상자산들은 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그 발행사가 존재를 하고요. 발행사가 어떤 그 토큰이 쓰일 수 있는 독특한 사업 모델을 같이 만들어서 런칭을 합니다. 그러면은 토큰 이코노믹스라고 해서 그 해당 사업 안에서 토큰이 쓰일 수 있는 경제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돼야 토큰 가격도 오르고 또는 닭이냐 달걀이냐 이 문제인데 토큰 가격이 오르면 그 해당 서비스도 잘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내세우거든요. 대부분의 토큰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 토큰과 리플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XRP가 설령 증권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더라도 다른 가상자산들까지 똑같은 그러면은 법리 해석을 받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예 다른 구조입니다. 가상자산의 가치가 그 해당 발행사가 만든 어떤 서비스와 결부되어 있는 한은 증권성 이슈가 여기서는 또 별도로 다뤄져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리플이 최근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손실을 안긴 코인이라고 합니다. 또 2위는 도지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원금을 회복할 또 길은 없을지 또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 리플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 인기가 많은 코인이에요. 맞아요. 그 글로벌 거래량으로 보면 항상 비트코인이 1등, 2위가 이더리움인데 우리나라만 비트코인 그다음 리플입니다. 최근에 또 네이버 검색량에서는 리플이 비트코인을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승소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그만큼 검색량이 막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리플은 국내에서 굉장히 그런 어떤 김치코인이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지금 커뮤니티를 구축을 했고 비슷한 게 또 에이다가 있어요. 카르다노라고 하는 에이다 코인은 일본에서 ICO를 했는데 그래서 에이다 가격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약간 거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나라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사실상 그게 특이한데 네, 아무튼 리플 그리고
도지코인이 이제 2위를 차지했다. 그 가장 큰 손실을 남긴 코인으로.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해외 주식 거래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는 주식이 테슬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보유량도 상당히 많고. 네, 서학 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그리고 테슬람이라고 하는 유행어를 또 탄생시킨.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드리면 테슬라 플러스 이슬람. 네. 그러니까 이제 맹목적인 어떤 추종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죠. 그 일론 머스크 소위 말하는 빠들이 이제 굉장히 국내에 많고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도지파더예요. 맞아요. 트위터 상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이라는 얘기만 하면은 도지코인 가격이 확 올라가고 또 사실상 뭐 나 이거 장난이었어라고 또 얘기하면 또 확 내려가고 맞아요. 이렇게 이제 큰 그 줄타기를 하는데 바로 도지코인에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이유도 단순히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기대감뿐이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제 이름을 X로 바꿨죠. 그리고 X를 마치 중국의 위챗처럼 금융거래나 결제가 가능한 어떤 슈퍼앱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X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될 텐데 이때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굉장히 이 도지코인을 좋아했기 때문에 맞아요. 도지코인을 X 내에서 쓰이는 어떤 재화, 화폐로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도지코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데 기대를 많이 하시고 선제적으로 도지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런 믿음이 사실상 아무 근거 뭐 100%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럼 50% 이상 맞냐라고 보면 또 아니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소문에 근거한 그런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도지코인 가격은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반드시 세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펌프 앤 덤프 가격을 확 올렸다가 고점에서 털고 내리는 그런 세력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또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오버워치를 할 그런 규제 기관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도지코인 가격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오를 때는 좋지만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큰 자산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런 경우에 또 털고 나오면 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확 가격을 올려서 사람들을 다시 들어오게 만들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원금 회복의 길이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투자에 있어서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이어가 보면 물린 걸 넘어서 상장 폐지되는 코인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피할 수 있을지 또 방법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많지 않은데 해외에는 지금 증권으로 기소된 코인들 때문에 상폐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제 SEC가 26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해서 기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내는 아직까지는 이거를 그냥 관전하는 그 중이거든요. 어떤 따로 결정을 내리거나 이런 게 없이 금융당국에서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실제로 많은 메이저 코인들이 증권으로 판명이 되면 근데 국내에서도 결국에는 비슷한 기조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증권성 이슈 때문만이라도 이 알트코인들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거 외에도 국내에서 이제 김치 코인들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이 많은 코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최근에는 위믹스가 상장 그 발행량을 허위로 공시했다 해가지고 상폐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이 결국에는 아직까지 국내에도 규제가 없습니다. 그 증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주식을 상장한 회사들이 해야만 하는 컴플라이언스를 이 코인 시장에서는 코인을 발행한 발행사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로 이 코인들이 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뭐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그냥 지금 거래소들이 하고 있는 이런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방편은 상장 당시에 이렇게 백서를 공개하게 한다. 또는 국내에서 이런 가상자산 평가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 가져가서 그 가상자산 평가를 받아오게 한다. 이런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너무 이제 가상자산 발행사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도 뭔가 코인 가격의 상승이나 어떤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위 공시를 하거나
또는 거짓말을 살짝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책임을 누가 지냐? 아직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네, 투자자들이 그냥 다 안고 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법안이 마치 금융시장의 자본시장 법처럼 들어오지 않는 한, 또는 자본시장 법에 아예 가상자산을 편입을 시키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알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위험하다. 정말 내가 그동안 많이 계속해서 축적해온 자산의 대부분을 여기에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아예 투자하지 않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그러면 대안은 뭐냐?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그러니까 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완전 가치 중립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수요와 공급만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에 투자하기보다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식으로 규제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포트폴리오를 제한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또 이 이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코인과 또 안 좋은 코인을 구별하는 이사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비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사님만의 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일단은 코인은 왜 발행이 됐고 코인이 왜 존재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지수도 보면 여러 가지 그 주식들이 상장이 돼 있는데, 이 주식들은 다 그 기업의 영업이익,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성장성, 장래, 미래 이런 것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결부가 되는데, 암호화폐는 그러면 가상자산은 왜 발행을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치라는 게. 그 가치는 결국에는 탈중앙성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발행한 해당 코인은 반드시 기존에 우리가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이나 또는 정부 기관이나 이런 중앙 주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만든 그런 것과는 아예 다른 문법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뭘 대체하려고 하느냐?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을 탈중앙화된 방법으로 대체해 보겠다라는 이제 그 목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더리움은 월드 컴퓨터라고 자기네 스스로 이제 홍보를 하죠. 그래서 탈중앙화된 방식의 금융, 디파이라고 부르죠. 또는 탈중앙화된 방식의 뭐 미술품 거래, NFT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성행을 했죠. 이런 식으로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이라는 그 특성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상자산들은 보면은 탈중앙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탈중앙화돼 있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 5월달에 문제가 됐던 이제 테라루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 테라가 가장 많이 밀었던 홍보 문구가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테라가 발행한 US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금융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가 몇억 명인데 우리 UST를 사용하면 마치 달러를 사용하는 것처럼 달러 가격을 1대1로 추종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UST는 1달러 그 패깅을 유지하지 못하고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도영이라고 하는 창업자가 뒤에서 알게 모르게 투자자들 모르게 이 더러운 짓들을 많이 해왔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뽀록 나면서 UST 가격이 폭락을 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가상자산을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비트코인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처럼 탈중앙성이 완벽하게 구현이 돼 있냐, 누군가가 어떤 중앙화된 기관이나 뭐 기업이나 돈이 많은 부자든 누구든 나와서 비트코인을 장악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스스로 해보시는 게 좋은 코인을 구별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이 미국의 큰손들의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 전통적인 투자 거장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와 워렌 버핏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워런 버핏은 그 굉장히 오래된 투자자, 성공적인 투자자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성공을 해오신 분인데, 그분의 투자 방법이
달러 기반의 기축통화 시스템과 굉장히 크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기반의 기축통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투자도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왜냐하면 워렌 버핏은 은행 투자를 좋아합니다. 은행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지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가 구제금융을 해주잖아요. 은행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신 분이라 당연히 비트코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달러 기반 기축통화 시스템에 완전히 대체를 해버리겠다는 게 비트코인의 존재 목적이므로 rat poison, 그러니까 쥐약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트코인을 싫어하시죠.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입니다. 여러 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업가고 고객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사업가의 마인드는 항상 고객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이 고객의 삶을 어떻게 약간이라도 더 낮게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게 기업의 가치랑 완전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은 화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화폐도 지금 현재 너무 문제가 많아.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이거의 약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야. 그래서 난 좋아해.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실리콘밸리 기반 그 사업가들, 특히나 이제 테크 쪽에 좀 눈을 뜬 그런 사업가들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옹호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금융 시스템, 현행 전통 금융 기반 금융 시스템에 기반해서 성공해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싫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여기에 또 재밌는 게 연준의 입장이 조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뭐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지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화폐 기능을 조금 인정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장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코인 시장에는 어떤 정도의 모멘텀이 될지 또 궁금한데요. 네, 그 파월 의장이 이례적으로 비트코인이 화폐 기능을 가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 바로 뒤에 한 말이 뭐냐면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바로 일축했어요. 말하자면 비트코인을 자기 그 파월 의장이 달러 시스템을 뭐 대체하거나 달러 시스템과 함께 병행해서 쓰일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쓰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 시스템은 비트코인과 공존한다기보다는 달러 시스템이 무너질 때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이제 어느 정도 보완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달러는 하나의 피라미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달러의 가치를 뒤에서 백업하는 가장 정점에 있는 자산은 미국채입니다. 미국채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있고 팔리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빚을 내죠. 그 부채의 한도를 계속해서 늘리면서 빚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고, 그렇게 되면은 무언가가 옛날에 근본위제 시절이 있었듯이 달러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그런 스테이블 코인 발언은 가지고 가상자산 시장에 큰 뭐 어떤 호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달러 시스템을 디지털적으로 디지털 그 금융망에다가 한번 넣어보겠다, 디지털 화폐로서 사용해보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연준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난달 또 FOMC를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크게 출렁이기도 했잖아요. 아마도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금리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는 이제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 화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마치 그 나스닥 ETF 3배 레버리지쯤 되는 그런 위험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을 계속해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현재 투자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합당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와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80%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것들은 4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올해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종료를 하고 다시 양적 완화 기조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금리, 그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고, 그러므로 금리도 이제 뭐 하락 기조로 돌아서지도 않고 있지만, 확실히 그 속도는 느려지고 있죠.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위험자산 시장, 나스닥 지수에 편입돼 있는 그런 테크주들이나 또는 동일한 위험자산으로 평가하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가상자산도 똑같이 가격 상승의 모멘텀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 충분히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미국 연준이 결정하는 금리가
계속해서 횡보하거나 이제 연말 들어가지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굉장히 훈풍이 불 거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자리 잡은 이 시점에 비트코인 사도 될까요? 저는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초 대비해서 무려 80%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오르긴 했는데 작년 11월 전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69,000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 3만 불에 안착해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 모멘텀인데 비트코인에 대한 모멘텀은 내년에 있을 반감기 때문에 또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반감기는 비트코인 공급량이 현재 매일 900개씩 발행이 됩니다. 근데 내년 4월이 되면 450개로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수요는 또 지금 이제 SEC가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될 비트코인 ETF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죠. 이제 펀드 스트레시라고 하는 회사가 발표한 통계인데 비트코인 현재 그 수요가 한 2,500만 불 정도 매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쪽 추산에 따르면. 근데 비트코인 ETF가 만약에 승인되면 그게 한 1,000만 불 정도가 추가돼서 1,250만 불 정도로 늘어난다고 추산을 했어요. 근데 현재 비트코인 공급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900개거든요. 900개면은 한 2,500만 불 정도, 2,500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현재 2,500만 불, 2,500만 불 수요와 공급이 맞닥뜨려져 있는데 그게 한 1,000만 불 정도가 1억 불 정도가 추가되어서 늘어나는 것이므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공급 대비해서.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통계예요. 네. 그래서 ETF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걸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하반기 전망과 또 투자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당부의 말씀이 있는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된다고 해서 뭐 그런 금리가 확 낮아진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위험 자산 시장에 큰 상승 모멘텀이 온다거나 요거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거시경제 상황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내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와서 공급 스퀴즈가 왔을 때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2021년 10월, 11월에 했던 것처럼 큰 폭으로 상승하는 시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는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나가시는 적립식 매수를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거액을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오랫동안 바이앤홀드한다 전략보다는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좀 모아나가는 식으로 투자를 하다가 그 다음에 내년에 ETF라던가 또는 다른 상승 모멘텀이 발생해서 비트코인 수요가 상승할 수 있게 되면은 공급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심플 그냥 간단한 수학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늘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적립식 매수를 해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비트코인을 열심히 공부해서 계속해서 그 아는 만큼 적립식 매수를 하면서 모아나가는 게 어떨까 그런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백훈종 이사님과 함께 또 월간 서울경제 다뤄봤는데요. 하반기 가산자산 시장의 전망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투자 인사이트로 남으셨기를 바라보면서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